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죽음의 문턱에서나 맡을 수 있는 에테르가 섞인 듯한 병원 특유의 냄새였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너무 꽉 잡아 손가락이 아파왔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병원 312호 차가운 복도 끝에 위치한 병실이었다. 간호사들은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서둘러 지나갔다. 저 안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눈물을 쏟아냈다.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불공평했다. 3년 전 아버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온몸을 잠식한 암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다. 23살, 그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아무도 없이 완벽하게 혼자였다.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다. 수지는 마른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대고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딸아, 약속 하나만 해다오. 수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어질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서 다시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연약한 몸에서 나온다고 믿기 힘든 힘으로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말 들어, 수진아. 한성그룹 후계자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줘. 내 아빠가 죽었을 때 한태식 회장님이 나한테 약속했어. 널 돌봐주겠다고. 자기 아들 한태준과 너를 결혼시켜서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수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태준이라는 남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다. 한성그룹이 서울 건설업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과 오래전 한 회장이 부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엄마, 그런 약속은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온몸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마른 기침이었다. 심장 모니터가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감싸고 이미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말했다. 약속해, 딸아. 제발 약속해. 그렇지 않으면 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게 될 거야. 수진은 거절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속할게요, 엄마.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해요. 그 말이 어머니가 듣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니터에서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날카롭고 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병원 전체가 깨어날 만큼 큰 소리로 절규했다. 안 돼요. 돌아와요, 엄마. 제발.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무거운 약속만을 족쇄처럼 남겨둔 채 영원히 떠나버렸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9월의 서울 거리는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흠뻑 적시는 비는 아니었지만 옷을 축축하게 만드는 그런 비였다. 그녀는 마포구의 텅 빈 원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너무나 공허하고 차가웠고 온통 추억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다리가 아프고 밤의 한기가 얇은 코트 속으로 파고들 때까지. 그때 홍대의 작은 술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슬픈 발라드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가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리고 또 한 병, 또 한 병. 잊고 싶었다. 멈춰버린 심장 모니터 소리를, 방금 한 끔찍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낯선 남자와의 결혼을. 소주가 목을 태우고 머리를 흐리게 할 때쯤 옆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역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세상을 잊으려는 듯 술을 마시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다. 고통과 알코올 그리고 배경음악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수진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전생에서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 남자가 슬프고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도망치는 중입니까? 수지는 그가 어떤 장소에서 도망치는 건지 아니면 인생 자체에서 도망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대답했다. 그러려고요. 그는 말없이 술잔을 들었고 그녀도 잔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무 계획도 결과에 대한 생각도 없이
남자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금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커서 단 몇 시간이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발라드가 흐르는 술집 중앙에서 그들은 춤을 췄다. 그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우디한 향수 냄새가 소주 냄새와 뒤섞였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고통 이외의 감정을 느꼈다. 가슴 속으로 퍼지는 온기, 이 낯선 이의 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충동이었다. 음악이 끝나자 그가 큰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했다. 수줍거나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다. 마치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산소인 것처럼 나누는 절박하고 격렬한 키스였다. 수진도 같은 강렬함으로 화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잃은 소녀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순종적인 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잠식하는 끔찍한 고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싶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키스와 소주, 그리고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눈빛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술집을 나섰다. 이태원의 젖은 보도를 비틀거리며 걷고 재미없는 일에도 취기 때문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가 택시를 잡고 주소를 말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차 뒷좌석에서 그들은 첫사랑에 빠진 10대처럼 키스를 나눴고 운전사는 룸미러로 애써 외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담하고 눈에 띄지 않는 호텔이었다. 그는 택시비를 내고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접수원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 취한 커플들을 수없이 봐왔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열쇠를 건넸다. 인공 라벤더 향이 나는 어두운 방,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험하는 절박함에 수지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내맡겼다. 아무도 만진 적 없는 방식으로 그가 자신을 만지게 했고 가능한 줄도 몰랐던 감각들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싸구려 세제 냄새가 나는 하얀 시트 위에서 보낸 금지된 밤, 이수지는 순결 이상의 것을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순수함의 조각까지도 이름 모를 남자는 거친 숨을 고르는 그녀를 품에 안고 검은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고통과 술, 그리고 그 불가능했던 하루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커튼 없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수지는 눈을 떴다. 몇 초간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관자놀이를 찌르는 두통과 속에서 올라오는 메스꺼움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했다. 어머니의 죽음, 술집, 그리고 그 남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편안한 얼굴은 아름다웠다. 그 순간 죄책감이 거대한 무게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성그룹 후계자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니께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처음 보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내주었다.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가족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손이 너무 떨려 드레스 단추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들었다. 문 옆에 떨어뜨렸던 가방을 찾았다. 어머니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주신 실크 스카프를 집어 들었을 때 그녀는 늘 하고 다니던 얇은 목걸이가 목에서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가 15살 때 선물해준 LS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그 소박한 목걸이가 구겨진 시트 사이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접수원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거리로 나섰다. 아침의 서울은 이미 잠에서 깨어 시끄러웠다. 그녀는 세상 최악의 인간이 된 기분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더럽혔다는 생각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자책감에 조용히 울며 정처 없이 걸었다. 한태주는 무거운 머리와 마른 입으로 잠에서 깼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품에 있던 여자를 보기 위해 옆으로 돌아섰지만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쓸어내리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어젯밤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늘 감정을 통제하며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그는 그 낯선 여인의 품에서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번호도 심지어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다. 태주는 속에서 치미는 좌절감을 느꼈다. 당장 서울 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고 싶었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때 하얀 시트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는 손을 뻗어 얇은 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새겨진 이니셜을 보았다. LSJ. 너무나 작은 단서였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그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목걸이를 쥔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시트에 얼룩을 발견했다. 그녀가 처녀였다는, 그에게 처음을 주었다는 증거였다. 태주는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과 매혹,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왜 도망쳤는지, 슬픈 눈을 한 그녀가 누구인지, 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을 흔들어 놓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는 목걸이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재킷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옷을 입었다. 몇 시간 후 아버지가 정해놓은 정략 결혼 서류에 서명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도, 그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가 결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맹세했던 약혼녀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호텔을 나섰다. 한태식 회장의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태주는 어젯밤의 숙취와 주머니 속에서 타는 듯한 낯선 여자의 목걸이를 지닌 채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엄격한 눈빛의 60대 남자였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안지아라, 할 얘기가 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결혼 얘기라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그런 구시대적인 정략 결혼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서류가 펄쩍 뛸 정도로 세게 책상을 내리쳤다. 헤어소리 마라 타에주나. 내가 이 사장 죽기 전에 약속했다. 그 딸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네가 결혼해서 돌봐주겠다고 말이다. 한성 가문의 남자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태주는 짜증이 나서 일어섰다. 이 사장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 부인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일어섰다. 책상에 양손을 짚으며 말했다. 아니 이스다. 세상에 홀로 남은 그 아이가 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다. 우리 건설사가 무너져갈 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건 이 사장 덕분이었다. 아무도 우릴 믿어주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이제 그 부부가 모두 죽고 딸만 혼자 남았는데 넌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수진과 결혼하는 거다. 그걸로 끝이다. 태주는 절망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젯밤의 여자, 그가 그녀를 만졌을 때 나지막이 신음하던 모습, 세상이 무너지는 컷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매달리던 그녀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어떻게 낯선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알았어요, 아버지. 결혼하죠. 하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충실하라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계약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그 빌어먹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서류 한 장일 뿐이라고요. 한 회장은 그 말이 고통스러운 듯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확고했다. 그럼 서류에 서명해.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약속을 잡아뒀다. 태주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수입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주머니 속 목걸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목걸이를 꺼내 다시 이니셜을 보았다. LSJ. 마음 한편에서는 이걸 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 그날 아침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며 홀로 깨어났던 그는 목걸이를 세게 쥐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 여자를 찾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수지는 마포구의 낡은 원룸 소파에 앉아 텅 빈 벽과 얼마 남지 않은 가구, 아직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한성그룹의 변호사였다. 오늘 오후에 결혼 서류에 서명하러 와야 한다는 통보였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약속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원치 않는 약속에 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묶어두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가 끔찍한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그 기억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택시 탈 돈이 없어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낡은 건물에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신랑은 안 오나요? 변호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한태준 씨는 따로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실 겁니다. 그 말은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의 결혼식에조차 나타나지 않다니 얼굴 한번 보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냈다. 변호사가 내민 펜을 잡고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다. 이수진. 서류 마지막에는 새로운 이름을 써야 했다. 이수진 한. 그녀는 마치 자신의 감옥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기분으로 그 글자들을 써 내려갔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를 거두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한수진 여사님. 이제부터 한성 가문의 일원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축하할 것도 가족도 없었다. 오직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의 무게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건설사, 사무실에서 올림픽대로의 혼잡한 교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호사에게서 신부가 이미 서류에 서명했으니 그도 와야 한다는 전화가 왔지만 태주는 거절했다. 서류를 사무실로 보내라고 했다.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만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서류가 도착했을 때 그는 별 생각 없이 휙휙 넘기며 서명할 곳만 찾았다. 그때 서류에 적힌 그녀의 완전한 이름을 보았다. 이수진. 그의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하는 L, 수진은 SJ, LSJ. 그가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목걸이의 이니셜과 같았다. 그는 목걸이를 꺼내 새겨진 글자를 다시 보았다. LSJ 그리고 서류의 이름을 보았다. 이수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날 밤의 여자가 방금 서류상으로 결혼한 여자와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니셜이 일치했다. 그는 서류 첫 장으로 돌아가 더 많은 정보를 찾았다. 작은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였다. 술집의 여자, 슬픈 눈의 여자. 그의 품에 안겼다가 목걸이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 바로 그 여자였다. 태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떨어뜨리고 충격 속에서 얼굴을 감쌌다. 이 불가능한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운명이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여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여자가 그가 결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의 아내였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감옥 같던 정략 결혼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그를 그토록 흔들어 놓았던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문이 들었다. 왜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도망쳤을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매력과 욕망에 뒤섞여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태주는 전화를 들어 변호사에게 걸었다. 수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전부 다요. 어디 사는지, 누구와 얘기하는지, 뭘 하는지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주저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사모님이신데요. 태준이 말을 끊었다. 바로 그거야. 내 아내인데 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조사해서 알아낸 모든 걸 가져와. 그는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LSJ 이니셜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당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다. 그토록 현실 같았던 그 밤이 그저 하나의 거짓이었을까 봐 두려웠다. 수지는 텅 빈 아파트 침대에 누워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울어서 온몸이 아팠다. 그녀는 습관처럼 목걸이를 찾으려 목에 손을 가져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본 곳을 떠올리려 애썼다. 호텔에서의 밤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거기서 그 방에서 떨어뜨린 게 틀림없었다. 이제 아버지와 그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마저 사라져버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에
어리둥절하며 일어났다. 문을 열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맞죠? 전 최유라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아버님과 같이 일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위로차 왔어요. 수진은 그 여자가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였다.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보다 누구라도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수진의 기분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받아낸 약속, 그날 오후에 서명한 정략 결혼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약해진 순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날 밤 술집에서의 일, 어떻게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주었는지까지 고백하고 말았다. 유라는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날카롭고 더 흥미로워 보였다. 수진이 말을 마치자 유라는 한숨을 쉬며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비난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수진아,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밤을 보냈다고? 그것도 마함스니스 어머니 장례식 날에? 어떻게 그럴 용기가 났어? 수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알라, 잘못한 거 알라. 너무 절망적이었고 길을 잃었었어. 하지만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너무 무책임했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거야. 그리고 이제 넌 유부녀잖아. 내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수진의 살을 베었다. 수진은 조용히 울었다.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유라는 위로하는 척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길은 사실 죄책감과 절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내가 널 판단하진 않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비밀은 정말 잘 지켜야 해. 만약 한성 가문에서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테니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라가 이미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최율에게는 자신만의 계획과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래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비밀을 방금 손에 넣은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수지는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한성 가문의 변호사들이 매달 계좌로 입금해주는 넉넉한 생활비 덕분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비싼 창녀가 된 기분이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 안정을 대가로 자유를 판 여자였으니까 서류상의 남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누구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하기라도 할까 생각하며 그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외로운 오후, 수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라지지 않는 어지러움, 매일 아침 찾아와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메스꺼움.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스꺼움이 2주 넘게 계속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공포로 변했다. 설마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일 리는 없었다. 낯선 남자와의 단 하룻밤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가슴은 아팠고 생리는 멈췄다. 수지는 떨리는 몸으로 집을 나섰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으로 갔다. 하나만 믿을 수 없어 각기 다른 임신 테스트기 3개를 샀다. 집으로 달려와 욕실 문을 잠그고 너무나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테스트를 했다.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과에 나타난 2개의 분홍색 선을 보았을 때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2번째, 3번째 테스트를 했고 모두 양성이었다. 수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절망적으로 울었다. 혜엄마,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한태준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봐요? 이 거짓말을 안고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욕실 바닥에 있었는지 모른다. 겨우 몸을 일으켜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베개를 끌어안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상하고 예기치 못한 감정이었다. 그녀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와 그날 밤 술집의 남자의 일부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이 아기는 그녀의 것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널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태주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초조하게 서류를 열어 수진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마포구의 주소, 어머니가 아프면서 휴학한 국문학과, 더 이상 살아있는 친척이 없다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꼼꼼히 읽었다. 사진도 있었다. 사립탐정이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태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사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술집의 여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여자, 슬픈 표정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 그는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왜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도망쳤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어쩌면 그 밤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약한 순간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때 아버지가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늘 그렇듯 엄한 표정이었다. 태준아, 네 아내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다. 태준은 무언가 잘못한 것을 들킨 사람처럼 재빨리 서류를 덮었다. 그녀가 뭐요? 한 회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결혼만 해놓고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건 무례한 거야, 태준아. 이수진은 점잖은 아가씨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어. 그런데 넌 가족에게 소개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냐? 태준은 짜증이 나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버지, 이 결혼은 아버지 아이디어였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전 제 몫을 다했어요. 서류에 서명했고 그녀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보장했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하지만 한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남자답게 행동하길 원한다. 내 책임을 다하길 원해. 그 아이는 신과 법 앞에서 네 아내다. 조만간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할 거야. 태주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알았어요, 아버지. 만나볼게요. 하지만 제 시간에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사무실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서 채 앉아 핸들을 잡고 있었다.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LSJ 이니셜을 보았다. 그날 밤 이후 수천 번도 더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이제 그는 이름도 주소도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이었다. 서류상의 정보는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날 밤 술집에서 그녀의 눈이 그토록 슬펐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유라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서울 변두리에서 부잣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을 때부터 언젠가 그 삶에서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공부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성그룹 계열사에 취직했다. 느리지만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한태준이 이 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분노했다. 몇 달 동안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다.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그런 눈으로 봐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대학도 마치지 못한 미래 없는 고아와 결혼했다. 이건 불공평했다. 하지만 유라는 똑똑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수진을 찾아가 그날 밤에 비밀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완벽한 무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카드를 잘 쓰고 이 정보를 적절한 때에 사용한다면 어쩌면 그녀가 원하던 것을 아직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태준의 관심을 끌고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수진을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다. 늘 음식을 가져가고 안부를 묻고 친구인 척했다. 너무나 외롭고 절박했던 수진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우정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유라의 머릿속에 기록되고 보여주는 모든 약점이 목록화되고 털어놓는 모든 비밀이 미래를 위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이 마침내 임신 사실을 테스트기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을 때 유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달콤하고 독이 든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해야 해, 수진아.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한성 가문에서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 널 파멸시킬 거야. 널 사기꾼이라고, 해픈 여자라고 할 거야. 너무 늦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좋아. 수지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그 말을 들었다. 말이 됐다. 어떻게 9개월 동안 배를 숨길 수 있겠는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라는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잘 생각해봐.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한태준 얼굴을 볼 수 있겠어? 평생 그 거짓말을 안고 살 수 있겠냐고.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셜 제어야. 내 말이 맞아. 이혼해야 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해. 유라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몇 달이 지나고 수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리고 외출을 피하며 마치 죄수처럼 마포구 아파트에 갇혀 살았다. 그리고 유라의 말이 맞다고, 이혼해야 한다고,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한성 가문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사모님?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면담은 다음 주로 잡혔다. 수지는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할지,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이혼을 요구할지 연습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 강남 청담동에 있는 거대한 한성 가문의 저택에 들어섰을 때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을 보고 판사처럼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한태식 회장과 그 옆에 변호사들, 그리고 거실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혼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다. 마침내 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아이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그 무게를 알고 있냔 말이다.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본 적도 없고 그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류에 서명했을 뿐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한 회장이 대답하려던 순간 수진을 지지하는 척 그 자리에 함께 온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마 수진 씨가 이혼을 원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진은 겁에 질려 그녀를 돌아봤다. 유라야,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사실은 수진 씨는 임신했습니다. 그 말의 충격은 마치 거실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섰다. 임신을 하고 감히 여기에 와서 이혼을 요구해? 수지는 울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길 원치 않았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태준의 고모 중 한 명인 평생 웃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얼굴의 50대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이건 망신이야. 온 가족을 속였어. 우리 태준이와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니. 다른 고모가 말을 보탰다.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겠지. 망신을 감추려고. 수지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는 실망과 피로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다, 이수진 양.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혼은 허락하겠다. 원치 않는 가족의 일원으로 억지로 남게 하진 않겠다. 수지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끝이었다. 어머니가 받아냈던 약속은 깨졌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했다는, 부모님의 기억에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를 보지 못한 채 울면서 그 저택을 빠져나왔다. 태준은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그룹의 해외 건설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 전에 떠나 있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 태준아, 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러 왔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며 그 정보를 처리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한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아직 서류에 서명한 건 없다. 하지만 더 있어. 그녀가 임신했다. 태준은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다. 임신이요? 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날짜를 계산했다. 만약 그녀가 임신했고
그날 밤 술집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 아이는 그의 아이였다. 다른 남자일 리가 없었다. 탐정이 확인했을 때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없었다. 그렇다면 유일한 설명은 그날 밤이 결과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 아버지가 된다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여자의 몸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이혼을 요구했을까?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온 가족이 알게 됐어. 스캔들이었지. 친구라는 여자랑 같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폭로했어. 이제 모두가 그녀가 우리를 속였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했다고 수군거리고 있다. 태주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아버지, 여기 일 처리되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제가 돌아갈 때까지 이혼은 없습니다. 한 회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왜냐 태주나? 너 스스로도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잖니. 태주는 호텔 창밖으로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보며 말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그는 아버지가 더 질문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당장 첫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수진과 마주하고 싶었다. 왜 도망치는지, 왜 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길 원치 않을까봐. 그날 밤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봐 두려웠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를 꺼내 LSJ 이니셜을 보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탐정을 고용할 것이다. 그날 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 아기가 그의 아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수진과 마주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 그들이 영원히 묶였다는 것을 이해시킬 것이다. 수진은 그 후 몇 달을 기이한 공백 속에서 살았다. 한성 가문은 이혼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서류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았고 배는 계속 불러왔다. 임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다. 정상적인 통증이 아니었다.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들은 합병증이 있으며 아기가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겨우 28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수지는 겁에 질렸다.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뭐든지 해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의사들은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그녀는 마취되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그녀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하얀 병실에 있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쿠가해요, 산모님. 예쁜 아들이에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수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기를 볼 수 있나요? 간호사는 몸이 좀 더 회복되면 몇 시간 후에 가볼 수 있다고 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손자를 보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기의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울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일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들어온 사람은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다. 수진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였다. 술집의 남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 밤의 남자.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그녀는 속삭였다. 제 이름을 어떻게...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도, 저기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모든 걸 압니다. 수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당신이 한태준 씨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술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날 밤에 이미 찾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찾아 헤매던 여자고요.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제 남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태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수진 씨. 알아요.
제가 고용한 탐정이 모든 걸 알아냈어요. 당신이 그날 밤 어머니를 막 잃었다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도, 그 밤이 나에게만큼 당신에게도 중요했다는 것도요.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LSJ 이니셜이 새겨지는 목걸이였다. 이걸 시트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간직했죠.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지니고 다녔어요. 당신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수지는 더 많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목걸이를 보았다. I'm a Julie. 정말 많이 찾았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내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처럼. 수지는 그의 눈을 보았다. 하지만 이혼은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잊어요. 모든 걸 잊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다시는 당신을 도망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날 밤 술집에서의 키스와는 다른, 더 부드럽고 다정한 열정뿐만 아니라 보살핌을 약속하는 키스였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수진이 속삭였다. 당신이 이 모든 일 때문에 날 미워할까봐 무서워요. 이혼을 요구하고 임신을 숨긴 것 때문에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수진 씨. 사랑해요. 아마 첫날 밤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으니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수진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나도 그날 밤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몇 달 내내 당신이 누구일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간호사가 돌아와 수진이 아기를 보러 갈 수 있다고 말할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고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그 작은 아기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완벽했고 기적이었다. 태주는 인큐베이터 유리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안녕 아들아. 아빠다. 내가 너와 네 엄마를 영원히 지켜줄게.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의 침대 옆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잤고 틈만 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서 아들을 보았다. 그날도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겨우 1.2kg밖에 나가지 않는 아기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돌아보니 아버지 한태식 회장이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유리 너머의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한성 가문의 눈을 가졌구나. 태주는 목이 메었다. 내 아버지지. 따마비카니 칭치스탄 아버지. 제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제 아들이었어요. 한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처음부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술집에서의 밤, 정략 결혼에서 도망쳤던 일,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났던 것, 함께 밤을 보낸 것, 그가 목걸이를 간직하고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던 것, 그리고 이혼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된 것까지. 한 회장은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다. 태준이 말을 마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결국 운명이 우리에게 장난을 쳤구나, 아들아. 우리가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이게 바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 아버지, 전 수진 씨를 사랑해요. 첫날 밤부터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녀와 다시 결혼해. 서류만 따로 서명하는 차가운 방식이 아니라 신과 가족 앞에서 하는 진짜 결혼식을 올려야 해. 그녀가 내 진짜 아내이고 이 아이가 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럴 생각입니다, 아버지. 수진 씨와 아기가 퇴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수진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최유라가 나타났다. 가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 수진아. 괜찮은지 보러 왔어. 수진은 유라가 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유라야. 유라는 놀란 척했다. 왜 그렇게 말해? 난 내 친구잖아. 하지만 수진은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친구?
넌 한성 가문 저택에 가서 모두 앞에서 내 임신 사실을 폭로했어. 날 망신 주고 굴욕감을 줬어. 그게 친구가 할 짓이라고 생각해? 유라는 변명하려 했다. 난 그냥 널 도우려고 했어. 그들이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날 도우려던 게 아니야. 날 파멸시키려던 거지. 내가 그걸 왜 진작 몰랐을까? 네가 항상 날 질투했다는 걸 왜 보지 못했을까? 그때 태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유라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라는 늘 사용하던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수진이 문병 왔어요. 우린 오랜 친구거든요. 하지만 태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친구? 친구는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아. 당신은 수진 씨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녀를 파괴하려 했지. 그리고 난 왜 그랬는지도 알아. 내가 고용한 탐정이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아냈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지, 결혼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수진 씨가 믿고 털어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녀의 결혼을 망치려 한 것까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준은 계속했다. 사실리아, 그리고 더 있어. 당신이 회사에 수진 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려 한 것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녀의 평판을 더럽히려 한 것도 알아냈지. 하지만 오늘로 끝이야. 당신은 해고야. 내 회사, 내 가족, 그리고 특히 내 아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유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질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당신 아내? 그 여자는 당신에게 과분해.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 난 일했고 노력했고 모든 걸 제대로 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존재하기만 했는데 모든 걸 가졌잖아. 수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침대에서 일어섰다.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해, 유라야? 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어.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몇 달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조산해서 아들을 잃을 뻔했어.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해? 네가 이런 삶을 누구에게라도 빌어줄 수 있겠어? 유라는 이제 울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난 내가 실려, 이수진. 네가 한태준이랑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항상 싫었어. 넌 그냥 가진 것의 가치도 모르는 미래 없는 고아일 뿐이야. 태준은 수진을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다. 지금 당장 나가, 최유라.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유라는 증오가 가득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수진은 태준의 품에 무너지며 울었다. 난 걔를 믿었어. 모든 걸 말했단 말이야. 태준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알아, 여보. 하지만 끝났어. 이제 더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몇 주가 지나고 아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체중이 늘고 폐가 발달했다. 마침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2달을 보낸 후 의사들은 아기가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작지만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수진과 태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마포구의 아파트가 아니라 청담동의 한성 가문 저택으로. 한 회장이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기를 안고 문으로 들어섰을 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수진을 험담했던 고모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 한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자를 품에 안았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 강인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작은 항아브리엘, 그들이 선택한 이름이었다. 가브리엘, 신의 요새라는 뜻.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싸운 아기에게 완벽한 이름이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그녀의 집이 된 거대한 저택, 이제 그녀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3개월 후 결혼식을 준비했다. 가브리엘이 더 강해지고 수진이 출산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였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하얀 꽃이 제단을 장식했고 온 가족과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온 서울 사교계의 친구와 지인들이 참석했다. 수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장미 부케를 들고 성당에 들어섰을 때 첫 줄에 앉은 한 회장의 품에 안긴 가브리엘을 보았을 때
태주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났으며 몇 달 전 홍대의 술집에서 만났던 슬픈 눈의 아가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의 앞에 도착하고 신부님이 예식을 시작했을 때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이 쓴 서약을 낭독했다. 수진, 난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도망치던 때였죠. 그리고 당신은 때때로 운명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것, 때때로 일들은 정확히 일어나야 할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과 가브리엘은 이제 나의 전부니까요. 수진도 울면서 서약을 했다. 태준 씨, 그날 밤 술집에서 난 부서지고 망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날 받아주었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날 구원하고 있었어요. 오늘 난 매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고 진실하게 만들어 부모님의 기억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부님이 키스해도 좋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나눈 키스는 온 성당의 증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가브리엘은 마치 특별한 순간임을 아는 듯 울기 시작했다. 예식이 끝난 후 저택에서 파티가 열렸다. 라이브 음악과 풍성한 음식, 프랑스 샴페인이 있었다. 수지는 저택홀 중앙에서 태준과 춤을 췄다. 홍대 술집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느린 음악이었다.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가 처음 춤췄던 거 기억나?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잊겠어. 내 인생을 바꾼 밤이었는데. 그가 그녀를 천천히 돌렸다. 내 인생도 바꿨어, 여보. 모든 걸. 세월이 흘러 가족은 늘어갔다. 가브리엘은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 가문의 건설업을 잇기 위해 공학을 공부하는 책임감 있는 청년이 되었다. 둘째 헬레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막내 페드로는 의학을 선택해 예전에 자기 가족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수지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들 각자는 한 성이라는 성뿐만 아니라 이씨 가문의 유산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그들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크리스마스 밤, 온 가족이 저택에 모였을 때 수진의 손주들이 정원을 뛰어다니고 온 가족이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태준이 일어서서 주목을 요청했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3명의 멋진 아이들과 내가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가족을 선물해준 여자. 수진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고 수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이미 떠나신 분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여인을 키워주신 이 사장님과 사모님께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고집하셨던 지혜로운 나의 아버지께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말할 차례를 청했다. 어릴 때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랑이 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운명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말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는 맏아들을 보았다.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싸웠던 미숙아가 이제는 강하고 선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년 전 어머니의 임종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켰다고 느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했고 아름다운 삶을 일구었다. 부모님의 기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될 유산을 만들었다. 수지는 83살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다. 태준과 50년 넘게 함께 잠들었던 한성 가문 저택의 바로 그 침대에서였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충만하게 살았고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며 모든 약속을 지키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의 미소였다. 장례식은 거대했다. 그녀의 관대함에, 그녀가 이끌었던 사회공헌 활동에, 그녀가 바꾼 삶들에 감동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제 아내는 비범한 여자였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일찍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하고 아끼고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그녀 곁에서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배우며 살 수 있었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헬레나, 페드로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다. 수진과 태준이 만든 가족은 이제 거대하고 강하고 단결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죽은 후 5년을 더 살았다. 매일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고 증손주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5년이었다. 마침내 그의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수진의 옆에 묻혔고 두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태준과 이수진, 운명으로 맺어져 죽음으로만 갈라지고 영원히 함께 잠들다. CTA Call to Action. 유튜브 아답타츠야 이야기 끝. 이렇게 이수진과 한태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고통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임종의 자리에서 받아낸 약속으로 시작해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유산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계신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멋진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믿고 자신을 내던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들려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감동 스토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로 어디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항상 희망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동기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